안녕하세요. 내 자산도 내 몸도 건강해지는 시간 건강 365 닥터 인사이트의 김호수입니다. 자, 이제 노년을 준비하시고 내가 든든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돈도 어느 정도 벌었다. 그리고 이제 일도 은퇴하셔서 시간도 많이 남았다라고 하시면 가장 먼저 뭘 하고 싶으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나 여행 가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또 노년에 여유를 부리면서 여행을 갈 수 있을 때 좋게 즐겁게 여행하면 좋지만 또 안타까운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몸이 아파서 이 좋은 것들을 잘 누리지 못할 때 이거 내가 미리미리 좀 대비했어야 하는데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무릎이 아프거나 어깨가 아프거나 이동하기가 힘들 때 내가 미리미리 좀 준비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무릎과 어깨 이런 관절 질환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고 또 어떻게 보험으로 보장할 수 있을지 그 해법까지 알아봤으니까요.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특별한 세 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분들과 이야기를 나눌지 화면으로 먼저 이분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세 분의 전문가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튼튼병원 정지혁 관절센터장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튼튼병원 관절센터장 정지혁입니다. 네. 저는 이제 환자분들이 본인 몸의 상태에 대해서 쉽게 이해하고 치료 방법들의 장단점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고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의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이 방송을 보지 않으신 분들보다 아주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정지혁 센터장님과 함께 하겠고요. 또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한화라이프랩의 최세훈 지사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 경험과 실전 노하우로 여러분의 삐걱거리는 보험 그리고 고민을 덜어드리겠습니다. 한화라이프랩 최세훈 지사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소개해드릴 분은요. 프라임 에셋의 이빈나 팀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치료와 보험 사이에서 궁금했던 부분들을 쉽게 풀어드릴 프라임에셋 이빈나 팀장입니다. 오늘도 핵심만 정확하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세 분과 함께 이 관절 관련한 건강 상식도 알아보고 이걸 또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야기 주제, 시청자분들의 사연을 좀 받아봤습니다. 어떤 걱정들이 있으실지 이 사연을 먼저 보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 함께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70대 노모를 모시고 사는 주부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낸 건 저희 어머니 무릎에 대해서 고민이 많아서예요. 나이가 드신 이후로 관절염이 심해져서 거동이 불편한 상태이십니다. 한평생 농사만 짓고 사신 분이라서 어떻게든 낫게 해드리고 싶은데 이제는 수술이 답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비용도 걱정이고 수술하면 정말 나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릴게요. 자, 이렇게 어머니에 대해서 이 어머니 건강과 또 조금 더 편안하게 노년을 지내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센터장님과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요즘에는 이 무릎 수술 같은 경우에도 로봇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정확히 어떤 환자분들에게 이런 로봇으로 하는 수술이 필요할까요? 네. 우선 로봇 인공관절에 대해 설명드리기 앞서서 일반 인공관절은 어떻게 하는지를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제가 모형을 한번 준비해 왔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골수광이라고 하는 뼛속에 구멍이 있는데요. 여기에 안내막대를 삽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준으로 이제 뼈를 절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리가 많이 휘어 있거나
고관절 수술이 돼 있으신 분들은 이런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인공관절을 할 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봇 인공관절 같은 경우에는 CT를 기반으로 3D로 이제 데이터를 입력을 해서 이제 수술 결과를 시뮬레이션을 해보게 됩니다. 네, 수술 결과를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고요. 이제 로봇이 그 시뮬레이션 된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아주 정밀하게 뼈를 절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형이 심하거나 이제 고관절 수술이 되셨던 분들, 그리고 BMI가 많은 비만이신 분들한테는 효과가 확실히 좋습니다. 그리고 최근 연구들에서는 로봇 인공관절이 일반 인공관절보다 초기 통증 정도 및 그리고 정확도에서 더 우수한 결과를 보이고 있어서 이제 확실히 로봇 인공관절이 더 우수하기는 한데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서 의료진과 상의를 해서 충분히 잘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분들에게는 이 로봇 관련해서 이 무릎 수술을 해보는 걸 말씀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또 이 젊은 환자분들, 아직 나이가 많지 않으신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공관절 대신에 절골술이라고 하는 걸 소개해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권해 주시기도 한다는데, 이건 또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센터장님? 네. 보통 이제 다리가 휘어 있게 되면은 네. 안쪽에만 하중이 집중되게 됩니다. 그래서 안쪽 연골과 연골판이 빠르게 닳게 되는데요. 절골술은 다리의 축을 교정해서 체중이 안쪽과 바깥쪽에 이제 고르게 분산되도록 해서 통증을 줄이고 추가적인 손상을 늦추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자기 관절을 보존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 네. 비교적 젊으신 분들 그리고 인공관절을 가능하면 늦추고 싶은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대신에 이제 절골술은 뼈를 부러뜨려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부러뜨렸던 뼈가 다시 붙을 때까지 치료 및 재활 기간이 좀 깁니다. 그리고 이미 닳아버린 연골을 절골술로는 회복시킬 수는 없어서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대신에 최근에는 줄기세포 치료와 함께 시행하면서 더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고 적응증도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네. 절골술도 역시 뭐 약간의 회복 기간이 길지긴 하지만 또 이것에 맞는 분들이 있다라는 걸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자, 그럼 이번에 최세훈 지사장님과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아무래도 앞에서 센터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관련된 수술들, 인공관절 수술이라든지 절골술 뭐 좋긴 하지만 사실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것은 보험 청구나 보장이 가능한지 궁금한데요. 일단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네. 아무래도 이제 로봇 인공관절 수술 같은 경우에는 예후가 너무나도 좋은 수술이고요. 그리고 회복 과정에 있어서 너무나도 안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어서 많은 환자분들, 고객분들이 찾아주시는 그런 시술이라 보시면 좋습니다. 다만 실제 비용이 상당히 좀 높은 편이다 보니 고민을 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일단 대부분 국민이 가지고 계시는 우리 실손의료비 보험에서 치료 목적이라면 보험금 청구가 언제든지 가능하고요. 우리 로봇 보조 장비를 사용하셨다면 미용 목적이 아니라 선택 진료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질환 치료를 위한 수술이라면 언제든지 실손 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네. 네, 또한 가지고 계신 보험 중에 질병 관련 수술 특약이나 입원비가 포함되어 있다면은 우리 실손보험과는 별도로 추가적으로 수술 진단금 청구가 가능하고요. 즉 치료 과정에 있어서 발생한 실제 진료비 보상과 더불어 진단금의 형태 보상금을 함께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가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으니까 다행이긴 한데, 그러면 이빈나 팀장님도 보험 청구 관련된 팁을 조금 더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로봇 인공술 관절 수술은 로봇 사용료가 대부분 비급여로 청구되기 때문에 실손보험에서 보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청구하실 때는 진료비 세부내역서와 수술 기록지만 잘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인공관절 수술 자체는 보험사에서 고위험 수술 등급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아서 가입하신 수술비 특약에 따라 비교적 높은 금액으로 지급이 되는 편입니다. 또 입원비 특약이 있으시면 입퇴원 확인서로 추가 보상 청구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절골술 경우에는 대부분 퇴행성 관절염 교정 목적이라 골절 수술 특약에는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실손보험에서는 급여, 비급여 모두 포함해 보상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요. 서류만 잘 준비하셔도 청구는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사마다 절골술 수술비 특약에서 인정하는 기준이 조금씩 다르다는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 청구하실 때에는 기본적으로 진단서, 수술 기록지 또는 수술 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 내역서 이 4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입원비 특약을 함께 청구하실 때에는 입퇴원 확인서도 필요합니다. 보험금이 줄거나 거절되는 경우는 대부분 상병 코드와 수술명이 정확히 맞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혹시 감액이 되거나 지급이 안 되더라도 수술 기록지나 의사소견서를 추가로 제출해 이의 신청하면 해결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능하시다면 가입하신 보험 약관 기준으로 사전에 보상 가능 여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더 안전하게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해야 할 것들까지 서류나 관련된 내용들까지 한번 정리를 해주셨고요. 자, 이번엔 다시 센터장님께 좀 여쭤봐야 될 텐데 요즘에 또 줄기세포 치료라는 것이 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이게 진짜로 효과가 진짜 있는 건지 많은 분들이 찾으신다고 하는데 줄기세포 주사를 맞으면 진짜 연골이 재생이 되고 이런 건가요? 네. 그래서 최근에 국내에서 그 제대혈 유래 줄기세포의 3상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네네. 98%의 환자에서 한 단계 이상의 이제 연골 회복을 보였고 65%에서 2단계 이상의 회복을 보였는데 이 정도면은 이제 연골 자체만으로는 증상이 별로 없거나 경미한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화면을 보시면은 이렇게 뼈에 구멍을 뚫어서 줄기세포를 심게 됩니다. 네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세포가 잘 생기는 경우는 이렇게 거의 정상 연골처럼 회복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연골이 생기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물론 가격이 좀 비쌉니다. 네네. 그래서 제대혈 줄기세포를 또 배양을 해서 다시 전달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걸리고 그리고 이렇게 구멍을 뚫고 세포를 심기 때문에 한 6에서 8주 정도 목발을 짚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젊으신 분들이 장기간 목발을 짚고 회복을 하시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저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비맥이라고 하는 자가 골수 흡인 농축물 치료를 좀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뼈가 부러져도 다시 붙게 되는데요. 그거는 골수 속에 들어있는 골수 줄기세포 때문입니다. 이것들을 골수를 뽑아서 농축을 시켜서 그리고 키트를 통해 분리를 해서 한 것이 바로 비맥인데요. 이제 원래는 수술로만 이제 비맥을 주입하는 것이 인정되었었는데 2023년 7월 달부터는 이제 수술뿐 아니라 관절강내 주사 치료만으로도 치료하는 법이 신의료로 인정이 됐습니다. 물론 아직 연골 회복에 대한 증거는 좀 부족하지만 2년 이상의 통증 완화 효과가 있어서 젊으신 분들 그리고 장기간의 재활 치료로 이제 목발을 짚거나 일을 중단하시기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줄기세포 치료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연골이 재생한다라는 그런 효과가 있다. 그리고 비맥 아니면 대체 또 방법으로 비맥도 좀 소개를 해주셨는데 자 그러면은 이빈나 팀장님 아까 우리 센터장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사실 좋긴 한데 비싸다라고 해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보험 청구가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험 보장이 되는지 궁금해요. 네, 비맥 시술은 현재 일부 병원에서 전액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해 시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손보험으로 청구할 때 보상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줄기세포 처리 비용 자체는 건강보험 체계에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요. 실손에서도 원칙적으로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맥을 단독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비용 부담이 크게 느껴질 수 있고 많은 분들이 사전에 보험 가능 여부를 꼭 확인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만 모든 상황에서 보상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비맥이 다른 치료나 수술과 함께 추가적으로 포함된 형태라면 의료행위 전체가 하나의 치료 과정으로 인정되어 예외적으로 일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관절 내시경, 연골 봉합술, 절골술처럼 정식으로 인정되는 치료나 수술을 시행하면서 그 과정 중 줄기세포가 부가적인 방식으로 사용이 되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 줄기세포 자체 비용은 제외가 되지만 기본 수술이나 치료에 해당하는 부분은 실손보험에서 원칙대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즉 핵심은 비맥 시술이 단독으로 진행이 되느냐
또는 정식 치료의 보조 역할로 포함이 되느냐에 대한 차이입니다. 후자라면 줄기세포 비용만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여지가 생기므로 치료할 때 의료진과 구조를 명확히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진행 목적과 포함된 시술 항목을 정확히 파악해두면 예상 비용을 보다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고 불필요한 오해나 보상 누락을 예방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이게 뭐 케이스나 치료 목적, 방법에 따라서 약간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 치료를 받으실 때 또 의사 선생님이나 전문가 좀 상담을 하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뭐 무릎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좀 어깨 위로 올라와 볼까요? 어깨 이야기도 좀 해봐야, 많은 분들이 또 어깨 불편하신 분들이 요즘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내가 어떻게 치료해야 되나, 또 이 바깥에서 활동하실 때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 센터장님, 만약에 내 어깨가 좀 아프다, 많이 아파서 어깨 힘줄이 끊어졌을 정도로 좀 안 좋은 상황이다. 그러면 수술을 받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수술을 받아야 되는 그런 기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궁금합니다. 아, 네. 그 회전근개 파열 흔히들 많이 있으신데요. 네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수술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네네. 첫 번째는 가만히 냅두면 더 찢어질 것 같을 때. 둘째는 치료를 해도 계속 아플 때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흔히 쓰는 말로는 지퍼 현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조금이라도 이제 회전근개가 찢어지게 되면은 스트레스가 찢어진 부위에 집중이 되면서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사이즈라도 전층 파열이 있는 경우에는 더 찢어질 수가 있어서 이제 봉합을 하는 것을 좀 권유드리고요. 또 하나의 경우는 이제 부분 파열이기는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계속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팔을 들어 올리거나 힘을 쓸 때 갑자기 날카로운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점점 더 파열이 진행하고 있을 수가 있어서 초음파나 MRI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보시거나 아니면 수술을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렸던 이제 보존적 치료에도 계속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네네. 네, 보통 3달 정도를 보는데요. 3달 정도를 치료했는데도 계속 아프고 불편하다. 그런 경우에서는 수술적 치료 후에 만족도가 높으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부분 파열 같은 경우는 보존적 치료를 먼저 하면서 더 찢어지지 않게 조심해보고 지내보시다가 계속 아프면 수술하시는 게 좋고요. 전층 파열 같은 경우는 이제 지퍼 열리듯이 화면에서처럼 점점 진행할 수가 있어서 조금 찢어졌을 때 꿰매는 게 훨씬 간단하고 이후도 좋아서 빨리 수술을 하시는 것을 좀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수술을 해야 하는 기준도 체크를 해봤고요. 그러면 센터장님, 또 이제 어르신분들 이제 나이가 들수록 어깨 통증 호소하실 때 나오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뭐 오십견 이야기 나오고, 아니면 회전근개 파열, 이걸 구분하는 방법도 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뭐가 오십견이고 뭐가 회전근개 파열인지 일반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지금 구분하기가 어렵잖아요. 아, 네. 그래서 오십견하고 회전근개 파열이 원인도 완전히 다르고 네. 치료 방법도 달라서 구분을 해야 되지만 네네. 간혹 이제 진단을 잘못 받고 치료를 잘못 받다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쉽게 말씀드려서 어깨를 문에 비유하자면 오십견 같은 경우는 문에 경첩이 얼어붙어서 꼼짝하지 않는 경우, 이런 걸 오십견이고, 이제 회전근개 파열 같은 경우는 문을 잡아당기는 줄이 끊어져서 기계적으로 힘을 쓰기 어려운 경우가 이제 회전근개 파열입니다. 증상은 둘 다 팔이 잘 안 올라가고 아프다고 이야기하시는 건 비슷한데요. 오십견은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아프기도 하고 관절 가동 범위 끝에서 좀 통증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회전근개 파열일 경우에는 팔에 힘을 쓰다가 갑자기 날카로운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십견 치료는 엉겨붙어 있는 거다 보니까 엉겨붙어 있는 걸 뜯어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처음에 스트레칭하기 너무 아프니까 주사로 통증 조절을 하면서 여기 윤활제를 보통 넣어줍니다. 네네. 실제로 그 치료만으로도 안 올라가던 어깨가 바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성화가 되게 되면은 너무 엉겨붙어 있고 관절량도 두꺼워져 있어서 그럴 때는 재활 치료만으로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수면 마취를 하고 어깨를 뜯어드리는 도수 조작술을 하거나 아니면 내시경으로 엉겨붙어 있는 관절량을 뜯어드리면 빨리 회복이 됩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찢어질 것 같거나
아니면은 이제 계속 아플 때 이럴 때 수술적 치료를 받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구분을 해봤습니다. 내가 어깨가 불편한데 이게 오십견일까? 아니면 회전근개 파열일까? 아마 감이 오셨을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도. 자,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도 치료를 할 때 우리가 비용이 당연히 들어갈 텐데 이것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겠습니다. 지사장님께 여쭤볼 텐데 그러면은 회전근개 파열 시술은 뭐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보험 가능할 것 같은데요. 맞나요? 네, 물론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회전근개 파열은 치료 목적이 명확한 네네. 질환이기 때문에 우리 실손의료비 보험에서 당연히 청구가 가능합니다. 우리 어깨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위다 보니까 단순 통증 관리가 아니라 실제 파열 부위, 치료하거나 봉합하는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런 경우에는 수술비 청구가 가능하고요. 여기에 추가로 수술비 특약이 가입되어 있다면 수술명과 수술 분류에 따라 별도의 급여나 진단금이 추가로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즉 실손으로 실제 치료비를 보상받고 특약을 통해 정액형의 보상까지 받을 수 있어 경제적인 부담을 크게 덜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 보험금 청구 시 꼭 알고 계시면 좋은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생명보험사에 제공하는 수술 특약일 경우 수술의 난이도나 분류 기준에 따라 지급액이 차등 적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네. 네, 반면 손해보험사의 121대 수술 특약과 같은 N대 수술 특약은 우리 보험회사마다 포함 여부가 달라져 있기 때문에 동일한 수술을 하더라도 어떤 보험사는 보상하지만 반대로 어떤 보험사는 보상에서 제외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차이는 약관이나 내용 그리고 수술 인정 기준에 서로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실제로 환자분들께서 수술 후 청구하려다가 보장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당황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을 앞두고 계신다면 보장 여부와 지급 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확인해 두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를 통해 예상 가능한 보험금 규모를 미리 파악하고 치료 계획과 경제적 준비를 함께 세우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 관절 관련해서 관절 질환 수술을 받으시거나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이제 나이가 있으시거나 점점 나이가 들수록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런 분들 이 보험 준비할 때 주의할 점 우리가 꼭 고려해야 될 건 뭘까요, 지사님? 고려하셔야 될 건 관절 수술과 같은 노년기 질환에서는 가장 중요한 보험은 실제로 사용한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 우리 실손의료비 보험입니다. 근데 고령층의 경우에는 우리 실비 가입이 전혀 안 된다고 생각해서 아예 가입을 포기하시거나 다른 보험을 가입해두는 경우가 되게 많으신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노후 실비 그리고 고혈압이나 당뇨, 이렇게 지병이 있어도 편하게 가입하실 수 있는 유병력자 실손의료비 상품이 출시되었기 때문에 우리 고령층일수록 실손 보장을 가장 우선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후에는 관절, 척추 등 노령 질병은 수술 확률이 좀 높기 때문에 우리 수술비 보험을 별도로 비갱신형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유리하시고요. 노년기에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어 비갱신형의 비용 안정성 측면에서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또한 관절 척추 수술은 회복 기간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수술보험 가입 시 간병인 특약까지 함께 준비하신다면 실제 생활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자, 이렇게 관절 질환에 관련해서 한번 치료 방법도 알아봤고요.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지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시청자분의 사연은 여기서 해결을 해드렸습니다.
자, 건강 365 닥터 인사이트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시청자분의 사연을 준비해봤는데요. 어떤 고민이 있으실지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송 보고 바로 사연 보내봅니다. 방송을 보니까 수술 관련해서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관절 관련 질병은 수술이 아닌 비수술로 치료나 예방이 불가능한 건가요? 그럼 이런 것들도 보험 청구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자, 두 번째 시청자분의 사연을 함께 들어보셨는데요. 그렇죠. 뭐 수술만 받는 게 아니고 다른 치료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이것은 또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는지 함께 알아봐야 할 텐데 센터장님께 역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뭐 물리치료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뭐 한방병원 이런 데 가서도 충격파 치료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이게 뭐 효과가 있는지 많은 병원에서 이걸 해주던데 사실 잘 효과를 모르겠어요. 저도 받아보긴 했는데 이게 별로 효과가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제 주변에는 꽤나 있더라고요. 왜 그런 걸까요? 아, 네. 그래서 충격파 치료의 기준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네네.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조직 회복을 도와주는 치료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네. 이게 효과가 별로 없는 경우는 크게 저는 한 3가지 정도를 생각해 봤는데 네네. 우선은 첫 번째로 급성염증이 너무 심할 때 충격파를 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손상된 조직을 스스로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는데요. 그럴 때 반응의 시작이 바로 염증 반응입니다. 그렇죠. 빨갛게 붓고 뜨겁고 아프고 움직이기 어려울 때 우리 몸은 회복 인자를 모으고 통증을 통해서 강제로 휴식을 유도하는데요. 먼저 석회성 건염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사진을 그림 볼까요? 네, 사진을 보시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분필처럼 딱딱하게 붙어 있다가 녹으면서 치약처럼 되면서 주변에 빨갛게 강한 염증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자고 일어났는데 팔을 못 움직일 정도로 극심한 통증이 시작되는데요. 이런 경우에 엑스레이만 보고 석회가 있다고 충격파를 하게 되면은 불난 곳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됩니다. 이런 경험을 하시는 분들은 충격파에 트라우마가 생겨서 이제 다시 안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급성 염증기에는 조심해 주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이제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심한 손상일 때입니다. 조직이 회복이 되려면 두 조직이 다 있어야 되는데 좀 너덜너덜하게 찢어져 있거나 계속 반복되는 스트레스가 가해지면서 벌어지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충격파로는 회복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가장 흔한 경우인데요. 잘 회복을 시켜놨는데도 또 손상이 돼서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몸이 통증을 반복적으로 느끼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은 충격파로 회복을 시켜도 다시 손상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진을 한번 보시면은 네, 이렇게 전완근이 경직된 상태에서 과하게 사용하게 되면 이제 가장 약한 전완근이 연결된 힘줄 부착부에 염증이랑 손상이 생기고 이게 바로 엘보우입니다. 충격파로 회복을 해도 신나게 테니스를 치고 또 빨래를 계속 털고 특히 빨래 터는 게 제일 문제입니다. 아, 그래요? 네. 이렇게 하시면은 다시 무조건 재발을 합니다. 그래서 충격파만 하기 전에 통증의 원인을 찾고 원인이 된 경직된 근육의 근막을 풀어주고 무리하게 사용하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특히 무거운 것을 손등이 위로 가게 드는 자세가 굉장히 무리가 많이 옵니다. 비슷한 걸 들어도 엄지손가락 위로 가게 하면 여기 큰 이두근을 쓰게 되는데 손등을 위로 가게 하면은 굉장히 작은 전완, 손목 신전근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무거운 걸 드는 자세 그리고 활동 같은 그런 생활 습관 교정이랑 근막 이완을 하지 않으면은 제일 약한 데를 회복시켜줘도 다시 재발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정리해 보면은 충격파는 조직 치유를 돕는 좋은 치료지만 네. 급성 염증기에는 피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심한 손상에는 좀 효과는 적습니다. 그리고 회복과 동시에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결국에는 자세나 습관이 중요한 것 같은데 저도 막 테니스 치는데 오늘 열심히 치고 내일 또 무리해서 치고 또 그 다음날 재밌으니까 또 치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문제가 될 수가 있겠네요. 결국에는 생활 습관을 교정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진화론을 믿는 편인데요. 네네. 네. 600만 년 전에 옛날에는 사람들이 이제 포식자를 피해 다니면서 먼 곳을 보고 창을 던지면서 이렇게 사냥을 하다가 이제 10,000년 전부터는 책상 앞에 작업대 앞 안으로
이렇게 그쵸. 예. 숙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이런 자세가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작업대에 오래 앉아 있으면 어깨랑 목에 과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과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작업 레벨 맞추기입니다. 네네. 쉽게 말씀드리면 고개는 위로, 팔꿈치는 아래로. 고개는 위로, 팔꿈치는 아래로. 네네.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모니터 레벨 위치를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눈 높이의 중앙과 모니터의 중앙을 맞춰주세요. 그래서 모니터 밑에 받침을 놔두거나 아니면 모니터함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작업 레벨 맞추는 겁니다. 네네. 팔꿈치가 올라간 채로 팔의 무게를 들면서 일을 하게 되면 어깨랑 팔꿈치에 무리가 굉장히 많이 와요. 그래서 편하게 팔을 내렸을 때 팔꿈치를 내렸을 때 쓸 수 있는 정도의 이 정도의 공간의 레벨을 맞춰서 일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개는 위로, 팔꿈치는 아래로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은 대부분의 목 어깨 통증이 좋아지실 겁니다. 그렇군요. 많은 분들이 자세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자세 자신의 이 체형이나 자세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자,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아무래도 이런 생활 습관이 잘못 들여져 있으면 몸에 긴장이 많이 이제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근막 이완이 좀 필요한데 이걸 뭐 우리가 꼭 병원에 가서 시술을 받거나 아니면 물리치료를 받거나 이렇게만 가능한 건지 아니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물론 병원에 오셔서 치료를 받으시면 가장 좋겠지만 그쵸, 네. 좀 오실 시간이 안 나신다거나 바쁘니까, 비용이 네. 부담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제가 할 수 있는 예. 이제 근막 이완 스트레칭 두 가지만 좀 말씀드려 좋습니다. 보겠습니다. 예. 우선 첫 번째로는 이제 한림대 김용태 선생님이 알려주신 건데 이렇게 벽 앞에 한 걸음 정도 뒤에 섭니다. 네. 그래서 손을 올려놓고 꼼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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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면서 오. 최대한 올라갈 수 있을 때까지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는 엉덩이를 빼고 상체를 쭉 숙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깨부터 견갑골, 상부 흉추까지 우그러들어 있는 우리 몸을 그 반대로 쭉 펴주는 정말 좋은 운동입니다. 첫 번째는 그렇고요. 네. 두 번째는 근막 이완 이후에 자세를 잡아주고 있는 근육을 강화시켜 드리는 게 좋은데요. 일단은 귀랑 어깨를 가장 늘어뜨리는 자세를 취합니다. 어깨를 팔을 아래로 쭉 내려서 귀랑 어깨가 가장 멀어질 수 있게 하고 손바닥이 위로 가게 상완을 돌립니다. 그러면은 팔이 돌아가는데요. 이 상태에서 손을 바깥쪽으로 쭉 모아주시면 됩니다. 네. 이거를 굉장히 아파하시는 분들이 오. 많습니다. 평상시에 잘 쓰지 않는 근육이라서 그렇고요. 항상 이렇게 안으로만 숙이고 있는 자세를 반대로 잡아줄 수 있는 좋은 근육입니다. 특히 가슴 운동 하시는 분들은 이걸 꼭 하셔야 되는데요. 상완골이 안쪽으로 말려 있는 상태에서 힘을 쓰면은 대흉근이 힘을 못 받아요. 그래서 어깨만 쓰다가 다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깨랑 귀가 멀어지고 상완근이 밖으로 돌아가 있는 이 자세에서 힘을 많이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운동 더 많이 있지만 일단 여기서는 알려드릴 수 있는 두 가지 운동만 꾸준히 하셔도 대부분의 목 어깨 통증에 호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직접 보여주셔서 시청자분들이 화면 보시면서 따라 하셨을 것 같아요. 시원함이 좀 느껴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꼭 수술 치료 아니더라도 비수술 치료도 과연 보험으로 보장이 가능할지 이게 또 궁금한 부분입니다. 우리 이빈나 팀장님이 설명 좀 해주실까요? 네. 네. 정형외과에서 진행하는 비수술 치료는 치료 목적이 명확하게 기록되고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면 대부분 항목이 실손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네네. 우리가 흔히 받는 도수치료, 체충격파, 주사, 물리치료 등이 대표적인 예이며 통증 완화, 기능 회복, 염증 감소 같은 목적이 분명할수록 보험 인정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비수술 치료는 많은 환자들이 비교적 부담 없이 선택할 수 있는 치료 옵션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하지만 모든 비급여 항목이 동일하게 보상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같은 도수 치료라고 해도 치료 방식, 진행 횟수,
예약적 필요성의 기록 등에 따라 일부는 제한적으로 보상이 되거나 보험사에서 추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만성 통증이나 장기 치료의 경우에는 치료 목적이 모호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어 사전에 의료진과 충분히 상담하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비수술 치료를 계획하신다면 먼저 현재 상태와 필요한 치료의 범위, 예상 비용을 정확히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 효과, 기간, 필요성에 대해 의료진과 충분히 상담한 뒤 실손보험에서 어떤 부분이 적용되는 데까지 확인을 한다면 치료 과정에서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해두면 보장 가능한 항목은 빠짐없이 챙기면서 안전하고 투명하게 비수술 치료를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부분 실손보험으로 우리가 보장이 가능하다라는 걸 알게 됐는데, 그러면 지사장님, 만약에 병원에서 하는 재활운동 같은 것도 보험 청구가 가능한 건가요? 네, 재활도 역시나 가능합니다. 재활운동도 의사의 처방에 따라 이제 치료 목적으로 우리 진행이 된다면 우리 실손 의료비 청구가 충분히 가능하고요. 특히 이제 회전근개 파열이나 우리 관절 질환 같은 경우에는 수술 이후에 근력 회복이나 관절 가동 범위가 매우 회복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의사 선생님들께서 치료의 일환으로 재활 치료를 지시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네. 이 경우는 단순한 운동이나 체형 관리 목적이 아닌 의학적으로 치료 과정의 연장으로 인정되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네, 가입하신 보험 상품에 따라 한도가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통원 한도 10만 원에서 25만 원, 이 범위 내에서는 청구가 가능하고요. 치료 기간 동안에 반복적으로 재활 치료가 필요하다면 그 횟수만큼이나 적용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보험사의 경우에는 치료 목적 여부나 의사의 처방 전 발급 여부를 기준으로 심사하기 때문에 우리 처방 전과 진료 기록을 잘 보관해 두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수술적 치료 관련해서 보험으로 보장할 수 있는 팁까지 알아봤고요. 센터장님과 또 다시 이야기 나눠보면 요즘에 병원에 가도 저도 통증 치료 주사 같은 걸 맞아본 적이 있는데 이게 또 맞으면 효과가 바로 나오니까 또 되게 만족스럽긴 한데 혹시라도 이게 부작용이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각 모든 주사에는 작용이 있으면 부작용도 있습니다. 네네네. 특히 효과가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모든 주사 중에 가장 효과가 좋은 주사는 스테로이드로 생각이 네. 됩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 주사를 개발하신 분은 노벨상을 받으실 정도였는데요. 그쵸, 그런데 이제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는 단점은 반복적으로 맞을 경우에는 이제 힘줄이 약해질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혈당을 좀 올리는 경향도 있고요. 그리고 잠깐만, 혈당을 올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가 되는 통증이나 문제를 가려버려서 환자가 자기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모르고 통증 조절만 하시면서 병을 키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 주사 같은 경우는 급성염증이 너무 통증이 심할 때 한 번, 두 번 정도만 맞으시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정말 수술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지만 어쩔 수 없이 계속 일을 해야 되거나 네네네. 아니면 당장 오늘 경기가 뛰어야 되는 운동선수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근본적인 치료를 해야지 주사를 가지고 통증을 완화하는 것만으로는 결국에는 또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진단을 잘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사장님 또 질문 드리면은 네. 이렇게 만약에 내가 비수술 치료를 받게 되는데 이게 또 길어질 수가 있잖아요. 기간이 내가 계속 잘 낫지 않고 자꾸 비수술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할 경우에는 이럴 때는 저희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요? 일단 보험 관리는 보험 청구에는 반드시 이제 의사의 처방과 진료 기록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반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비수술적 치료를 받으시더라도 정기적으로 진료를 보시면서 우리 호전 여부와 치료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간혹 도수 치료 같은 경우에는 여러 회차를 묶어서 결제하고 계속 받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도 중도 호전 내용이 없으면 보험금 지급을 이제 거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기록 없이는 장기간 동안 치료만 반복되면 치료 필요성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비수술적 치료가 오래 지속되더라도 최근에는 동일 질병으로 치료 이력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는 유병자 보험 상품이 많기 때문에 우리 일반 보험보다는 보험료는 다소 좀 높을 수 있지만 보장이 가능함으로써 우리 치료력이 있다고 해서 가입이 불가능하신 건 또 아닙니다. 우리 단정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부족한 보장을 보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이빈나 팀장께도 같은 질문 좀 드릴까요? 어떻게 저희가 관리하고 좀 팁이 있을까요? 장기 치료는 무엇보다 치료 목적과 경과가 기록에 꾸준히 남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네. 치료 과정이 길어질수록 보험사에서는 치료의 필요성과 연속성을 더 면밀하게 확인을 하기 때문에요. 진료가 끝난 뒤에도 세부 내역서, 진료 기록, 치료 계획서 같은 문서를 빠짐없이 챙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도수치료나 재활치료처럼 비급여 비중이 높은 항목은 병원마다 금액 차이도 크고 보험사 기준도 다양하기 때문에 미리 보상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 도수치료나 체충격파처럼 여러 차례 반복되는 치료는 보험사마다 설정된 횟수 제한이나 인정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중간에 한 번쯤은 점검하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치료 강도가 너무 높거나 기간이 길어지면 보험사에서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만약 보상이 거절되더라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담당 의사의 소견서, 문진 기록 등을 보완해서 제출하면 이의 신청 단계에서 인정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치료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두면서 흐름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관리하시면 장기 치료에서도 받을 수 있는 보상은 놓치지 않고 안전하게 챙기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장기 치료에도 저희가 보장을 잘 받을 수 있게 보험을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저희가 치료를 받지만 장기 치료를 하다가 결국에 어떤 임계점이 넘어가면 내가 낫지 않을 경우에는 수술 단계로 넘어가야 될 경우가 생길 것 같은데요. 센터장님께 여쭤보면 결국에 언제 수술로 전환해야 되는지 판단하는 것도 일반인들은 쉽지가 않잖아요. 이걸 어떻게 좀 판별하고 전환해야 될까요? 사실 그거는 저희도 쉽지는 않습니다. 네. 네. 일반적으로는 보통 3개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제 3개월이 지나도 회복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수술을 이제 권유드리는데 상황별로 굉장히 다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정말 이것만 딱 해주면 금방 좋아질 것 같은 환자들을 같은 경우는 3개월까지 끌 필요도 없지만 수술을 해도 약간만 좋아지거나 비슷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3개월이 지나도 환자분이 이제 수술 후에 재활 기간 같은 거나 비용 같은 게 부담되거나 하시면은 그렇죠. 더 끌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 거고요. 환자분의 상황, 그리고 질병이 예상되는 진행 방향, 내가 수술이나 비수술로 해서 호전될 수 있는 정도, 그리고 환자분이 이 증상을 가지고 지내실 수 있을 만한지 아닌지, 그리고 비용 같은 거 모두 다 고려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결국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개인의 상황이나 이 병의 진척 정도 이런 걸 따라서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뭐 경제적인 상황이나 뭐 일을 하는 상황, 환경 같은 것도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만약에 장기 치료를 하다가 수술로 결정을 했다. 내가 만약에 그런 결정을 하면 이걸 또 바로 보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경제적 부담 때문에 또 수술을 미루거나 하시는 분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지사장님, 바로 수술도 보험 청구 가능할까요? 네, 이 역시도 바로 가능합니다. 네. 우리 수술은 실손 의료비 청구는 바로 가능하고요. 장기간 우리 도수 치료나 물리 치료 등을 받다가 결국에는 수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술 자체는 치료 목적이 명확하기 때문에 실손 보상에도 역시나 해당됩니다. 우리 수술비 특약이 있다면 우리 추가 수술비 지급도 가능해 경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다만 수술 전에 보험 한도와 가입되어 있는 특약 내용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우리 어떤 수술은 특약 보장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거나 수술 분류 기준이 보험사별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 두면 수술 후에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불필요한 분쟁이나 지급 지연을 예방할 수 있고요. 예상 가능한 보장 금액을 파악하여 치료 계획을 세운 데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세 분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많은 좋은 정보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을 한 분씩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먼저 우리 센터장님이 시청자분들께 어떤 당부의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저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네네. 싶습니다. 우선 치료보다 예방이 먼저다. 그래서 회전근개가 다 찢어져서 수술하시기 전에 본인이 안 좋은 생활 습관과 환경을 좀 개선을 하고 족저근막이 다 틀어지기 전에 아침에 발 마사지를 하는 거나 스트레칭을 꾸준히 해주시는, 치료보다 예방이 더 좋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정말 수술로 금방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너무 끌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요만큼 찢어졌을 때 꿰매면 정말 간단하고 예후가 좋아졌을 텐데 완전히 다 찢어지고 관절염까지 진행된 후에 하시는 것도 좋지는 않고요. 인공관절 같은 경우에도 관절이 너무 망가지고 근육도 다 힘이 빠지고 인대가 다 늘어나서 덜렁거리고 난 다음에 하면은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판단을 빠르게 내리시고 너무 끌지 않는 것들, 무엇보다도 예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칭과 근막 이완, 본인의 생활 습관 교정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최세훈 지사장님. 네, 제가 척추관절병원에서 6년 정도 상주를 하고 보험금 청구를 5,000회 이상 진행해왔습니다. 우리 다양한 환자분들을 보면서 제가 느낀 점은 모든 질병이 힘들겠지만 우리 특히 걷고 움직이고 뭔가를 들 때 이 통증을 느껴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지는 질환이 바로 척추관절 질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평생 사용하는 신체 구조인 만큼 시간이 지나면서 노화되고 손상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우리 과정이지만 보험금 청구 통계를 보면 해당 질환이 항상 1, 2위를 다툴 만큼 많은 사람들이 겪는 필연적인 질환입니다. 자, 그래서 가지고 계신 보험을 점검하실 때 이제 암, 뇌, 심장과 같은 진단비뿐만 아니라 우리 수술에 대한 보장과 실손 의료비 보장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실제 치료 비용 부담을 줄이고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빈나 팀장님도요. 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치료를 고민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험은 복잡해 보이지만 미리 잘 확인해두면 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치료나 보험 청구 과정에서 어려움이 생기시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꼭 상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일상을 지키실 수 있게 저희가 계속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세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 통증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나이 문제가 아니라 내 습관이나 내 삶의 패턴 이런 것들로 발생하는 것이니까요. 회복도 의학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도 말씀드렸고 치료와 보험이 함께 병행해서 이걸 대비할 수 있도록 오늘 알려드린 정보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세 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건강 365 닥터 인사이트 오늘 저희가 준비한 정보는 여기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또 더 좋은 정보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